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벌인 7년간의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어피니티가 초기 투자 가격 수준에서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풋옵션 리스크를 털어낸 교보생명은 오랜 수건 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총부채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해 대대적인 전기 요금 인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배당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먹튀 경영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CP 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사령탑을 맞으며 체제 변환의 시도를 걸고 있습니다. 보령은 전문 경영인과 각자 대표 체제에서 오너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오랜 시간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한미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벌인 7년간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어피니티가 초기 투자 가격 수준에서 엑시트를 결정했는데요. 풋옵션 리스크를 털어낸 교보생명은 오랜 수건 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간 풋옵션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던 풋옵션 분쟁이 해소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과 기업 공개 IPO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피니티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보생명 지분 전량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도 어피니티와 함께 보유 지분 4.5%를 매각하면서 4개사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거래 가격은 초기 투자 가격보다 11,000원 낮은 주당 23만 4천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피니티를 중심으로 한 4개사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한 주당 24만 5천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컨소시엄은 3년 내 교보생명이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한 가격으로 매도할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계약을 신 회장과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2018년 41만 원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제중재소송 등 7년째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 컨소시엄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2곳도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풋옵션 분쟁은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어펄마 캐피탈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전량을 주당 19만 8천 원에 사들였습니다. 수년에 걸친 풋옵션 분쟁을 매듭지은 교보생명. 지주사 전환과 IPO 재도전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교보생명의 손해보험사 인수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부채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한전은 지난해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배당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인데 누굴 위한 배당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전이 4년 만에 배당에 나섭니다. 배당액은 한 주당 214원.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영향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총 부채입니다. 지난해 적자 신세는 겨우 면했지만 총 부채는 무려 205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빚만 2조 7천억 원이 넘게 늘었는데 1년 이자만 5조 원에 달합니다. 매년 총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 전기요금을 올려서 번 돈은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데 한전의 배당 결정을 두고 재무위기 공기업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배당이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32.9%를 보유한 산업은행. 2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이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키우고 정부가 절반 이상의 배당을 받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9.7%나 인상했습니다.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한전의 배당잔치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상황. NH투자증권은 한전은 배당으로 줄어드는 현금을 보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한 먹튀 경영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CP 사기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사모펀드 MBK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사기 의혹. 지난달 21일 회사는 7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찍어냈습니다. 더 최근인 지난 25일에도 증권사 창구를 통해 CP와 전단체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춘 건 지난달 28일. 기습적인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일주일 전, 신용등급 강등 직전까지 판매해 빚을 늘린 것입니다.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채권의 경우 이미 채무 불이행이 시작돼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 이외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매달 CP와 전기 단기채를 찍어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신평사들의 돌발 등급 강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1년 전인 지난해 2월 28일 한시평, 한기평 모두 저조한 수익성 지속과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MBK 인수 이후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지난 2019년 A2플러스에서 지난 2023년 A3로 4차례나 주저앉은 바 있기도 합니다. 이외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등 등급 하락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서도 회사는 올해만 745억 원어치의 CP, 전단체를 발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 절차 중 단기물을 찍어냈던 비판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준비엔 한 달가량 걸립니다. 절반 이상 남의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 매각으로 수익을 얻은 후 실적이 나빠지자 나몰라라 하는 전형적인 먹튀 경영 행태로 수많은 납품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사령탑을 맞으며 체제 변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보령은 전문 경영인과 각자 대표 체제에서 오너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오랜 시간 경영권 분쟁을 겪어온 한미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가오는 주촉에서 대표 선임 안건을 다루는데 경영진 변화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라 촉각이 보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수장 교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보령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오너 3세 김정균과 전문 경영인 장두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오너 김정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김정균 대표는 우주사업 등 보령의 신사업 부문을 맡고 장 대표는 신약 R&D 등 제약 분야를 맡아왔습니다. 이번 단독 체제 교체로 보령은 우주산업 분야의 투자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분야는 수익 창출 등 빠른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산업 분야인 만큼 자금 조달과 투자 리스크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김 대표에게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년여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한미약품그룹은 보령과 반대 행보에 나섭니다.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미약품 측은 지난해 11월 독일 제약사 머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주주가 이사회에서 한미그룹을 지원 감독하고 선임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끄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R&D 명가로 불려온 한미약품이 분쟁으로 그간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종식하기 위한 밸류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도 오는 25일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3년 경영일선 복귀 후 서 회장은 매출 증대를 이뤘지만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지주사의 상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26일 주총에서 함은경 총괄사장을 4대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 기존 신영섭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현재 최고 개발 책임자를 맡은 함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신약 개발 등 R&D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무너지면서 외환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어제는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수급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자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증권부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 집계된 외환 보유액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일단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전달 대비 18억 달러 감소한 4,092억 1천만 달러입니다. 1월 46억 달러 감소에 이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외환 보유액은 2달 만에 64억 달러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2달 연속 큰 폭으로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외환수합부 규모 확대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수합부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려서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환수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수합부 만기 때 빌려간 달러를 반환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외환 보유액 감소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외환 보유액의 일시적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걸까요? 일단 심리적 저항성 붕괴를 우려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이제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시장과 정부가 체득한 이 외환 보유액 심리적 저항선이 4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미 4,100억 달러가 무너지면서 이 4천억 달러를 지킬 수 있는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최대 변수로 꼽습니다. 외환 당국은 이제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다시 외환 보유액 카드를 꺼내 들겠지만 문제는 이 보유액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환율 방어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결국엔 이 외화가 유입보다 유출이 우위를 보이는 수급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2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로 유출된 금액은 108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보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렸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어제 이 외환 수급 개선 추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개선안에서 보강된 수준입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 매입 제한 규제를 해제하고 전문 투자자 기업의 위험 해지 비율 한도를 현재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외환 파생 상품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반 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이 ISA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은 법정 한도 최저 40%보다 상향 조정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외환 보유액 현황과 수급 불균형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업계의 빅3 구도를 만들기 위해 미니스톱 인수를 감행하며 몸집을 키우는 듯 했지만 최근 3년간 오히려 점포 수가 줄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에 타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점포 정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미미한 모습입니다. 적자 누적, 점포수 감소 등 경쟁력이 뒤떨어지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편의점 3강의 입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 세븐일레븐은 지난 2022년 편의점 업계에서 점포수 확대 등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미니스톱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세븐일레븐의 점포수는 1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였는데 인수 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점포수가 12,152개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1,200여 개 줄었습니다. GS25나 CU가 점포수를 매년 경쟁적으로 늘려 각각 18,000여 개 이상이 된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편의점은 업계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매장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매출 상승 등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의 경우 점포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전반에 퍼진 내수시장 위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븐일레븐이 경쟁사들과의 점포수에서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외형 확장보다는 비효율 점포 정리 등 내실 다지기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올해 미니스톱과의 완전한 통합을 마무리하고 신중한 출점을 진행하겠다는 세븐일레븐. 이 밖에도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점포 간 택배 서비스 착한 택배를 지난달 도입하며 추가적인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인 세븐셀렉트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 인수로 인한 적자 구조를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새로운 도약에 나서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길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에 건설사들이 정비 수주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5곳이 올 들어 지금까지 수주 실적 제로인데요. 강남이라도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나 출혈 경쟁이 될 것 같은 곳은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수주에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도급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5곳은 정비사업 수주가 0건입니다. 사업성이 보장된 곳에서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전략. 실제 강남이지만 사업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곳은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되고 있습니다. 서초 3호 가든 5차의 경우 시공사 선정 유찰로 현재 포스코 ENC만 입찰 의향서를 낸 상황입니다. 방배 7구역은 수의계약으로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공들여왔던 사업지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며
수익성이 크지 않은 곳이거나 경쟁 입찰이 쉽지 않은 곳은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지면 그간 투입된 수백억 원의 금액을 날릴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내 개포주공 67단지와 잠실우성 1, 2, 3차, 압구정 2구역은 경쟁 입찰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핵심지로 꼽히는 데다 수익성과 홍보 효과 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글로벌 화물 운임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적인 물동량이 줄어들며 항공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화물 운임 하락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항공화물 운임이 하락하며 항공업계 화물사업 실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일 그중 항공화물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항공 운임지수는 203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약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항공화물 운임 하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확대 영향이 컸습니다. 관세를 확대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자국 생산 품목의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비한 밀어내기 수출도 끝나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각국의 보복 관세 예고와 협상 등으로 향후 운임 행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항공화물 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들의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의 2023년 화물 사업 매출은 4조 297억 원으로 연매출의 27.6%가 화물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023년 화물 사업 매출은 1조 6,081억 원으로 연매출의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 LCC들도 여객기 하부 벨리카고를 활용해 화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장거리를 운항할 때 활용하는 대형기의 하부를 사용해 화물기 없이도 화물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항공사들은 전자상거래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유연한 운영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무부와 협력해 조성한 홍천희망센터가 지난 7일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모범 수용자가 생활관에서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간처우 시설인데요.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중진공과 법무부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홍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김서구 법무부 차관, 유상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센터에는 출소를 앞둔 모범 수용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주하며 사업장으로 자율 출퇴근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용자 중간처우 시설입니다. 수용자들은 이곳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며 작업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 적응 훈련도 받게 됩니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홍천희망센터는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세준 F&B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수용자들은 센터에서 생활하며 식품 가공, 포장 작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희망센터를 여는 건 지난 2013년 밀양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특히 이번 홍천희망센터는 중진공과 법무부가 협력해 조성한 첫 번째 희망센터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진공은 지난 2023년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건립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5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희망센터 개설 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희망센터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 중진공은 희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수출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희망센터에서 근무한 출소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희망센터 건립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센터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에 연계해 인력난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